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개 기업인 단체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청와대에도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할 계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이 전혀 없나 봅니다. 문재인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한 직후 미국이 백신 여유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보 습득 능력은 최하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파행됐습니다. 4.7 보궐선거 전엔 돈을 풀어 제꼈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입장이 돌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문재인의 청와대 5인 이상 만찬은 방역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수본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경찰이 문재인의 양산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걷어간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양산 거주자로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 애써 내걸은 현수막을 떼버린 문재인 지지자로 인해 양산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중국 알몽김치와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식약처 사건을 청주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치 안전관리에 대한 주중대사관 동향 문건을 중국 정부에게 답변받은 문서로 속여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개 기업인 단체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어제는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인들도 잇따라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 말고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가속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끌려면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그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 요인을 보면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날 사면 동의 의견을 낸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인들은 지역 경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이 지역 300여 개 협력사와 가전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날 같은 목소리를 낸 대구 상의와 경북 상의 협의회도 삼성전자가 2019년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를 밝혔으나 총수 부재로 인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우려했는데요. 이처럼 법원 판결에 따른 법 집행보다 경제 발전의 가치가 더 크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늘 경제 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기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논리처럼 대통령 특별 사면을 통해 기업 총수를 사면하는 게 반헌법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그럴싸할 그런 말로 보이지만 이는 특별 사면의 개념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그 자체가 법의 형평성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통치권자가 국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형이 확정된 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이 부회장의 사면 논란이 반헌법적이고 형평성을 깨는 것이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아예 폐지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특혜라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던가 반헌법적이라던가의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문재인은 국민적 공감대라는 애매한 말로 비겁하게 뒤로 숨어 있죠. 이 같은 문재인의 행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권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 중인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 수장을 전쟁에서 못 뛰게 하는 문재인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문재인이 대한민국 발전에 세운 공과 삼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세운 공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 자체가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이 여유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강대국이 코로나 백신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대한 미국의 대처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둘째, 안정성이 뛰어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을 이미 대량으로 확보한 미국이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처리의 방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발표가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몇 달간 미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달간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백신 수급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문재인이 국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한 비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나온 미국의 입장과 문재인의 발언을 두고 문정부의 외교적 정보력 부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나온 수보회의는 26일 오후 2시 열렸는데 앤디 슬라빗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이 트윗에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이용 가능할 때 외국에 줄 것이라고 올린 게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6분이었습니다. 사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은 27일 오전 2시 25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나눠주겠다고 공식 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 문재인이 백신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국을 공격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의 발언 수위를 보면 백악관의 백신 배포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동향 자체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백신 방식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이 내는 일련의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백신 대부분을 상대국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미 미국의 백신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과 1:1 백신 제공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인 것인데 한국 역시 미국의 백신을 요청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백악관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문재인이 직접 백신 여유국의 이기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간의 정상적인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7 보궐선거 전엔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후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두고 발을 쓱 빼고 있습니다. 선거 전엔 나라 돈을 그렇게 써대더니 선거가 끝나자 입장이 돌변한 것입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으로 제도화해 보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안 상정 등을 두고 손실보상법을 다른 법안에 우선에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 파행의 표면적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 내에서는 손실보상법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했던 민주당은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며 보궐선거 전과는 사뭇 다른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선거 전엔 나라 부채가 걱정되지 않았었는데 선거가 끝나니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급기야 정의당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7일 민주당은 당정 간 협의와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그 내막이 전해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전합니다.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 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의 입장이 왜 뒤바뀌었는지 납득이 아주 잘 되실 겁니다. 문재인이 최근 청와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며 만찬을 즐겨 논란이 되고 있죠. 급기야 청와대 관할지인 종로구청에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문재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수본이 문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어제였던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은 전직 참모 4명과 고별 만찬을 즐겼습니다. 윤창열 전 사회수석, 최재성 전 전무수석, 맨날 덜덜덜 떨면서 브리핑했던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입니다. 문재인이 이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는 등 노고를 취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문재인 개인적으로 본인 밑에서 일한 사람들 챙겨주고 술 먹으며 노란한 자리가 어떻게 공무적인 일이 될 수 있는지 중수본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장도 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고별 인사를 한답시고 5명 모여 술 마시면 그것도 공무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내로남불 모습에 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문재인을 구청에 신고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방역수칙, 이 또한 북한 공산당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으로 내걸은 현수막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걸은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은 걸린 지 반나절 만인 지난 22일 오전 37개가 철거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다가 현수막이 걸리면 떼고 또 저기 걸어놓으면 그것도 또 떼고 이런 식으로 재빨리 철거된 셈이죠. 다만 37개 중 14개는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이어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3개는 누가 손댔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내건 하북명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23일 현수막 철거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낸 지 나흘 만에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으로 용의자를 잡아냈습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수사 결과 한 용의자를 특정했고 진정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용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50대로 문재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문재인의 오래된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양산 주민들이 문재인과 한 동네 사기 싫다고 힘들게 걸어놓은 그 현수막들을 그렇게 다 떼버릴 수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문재인으로 가득 차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양산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문재인이 사절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겼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정영구 이장단 협의회장은 사저 건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지난 10개월 동안 5차례나 양산시에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갔지만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마을에 살겠다면서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문재인인데 양산 주민들과는 소통을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소통하길 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고도 비만으로 조금만 걸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차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은 북한 거주자 김정은입니다. 어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 쇼를 펼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해와는 다르게 정부 차원의 요란한 기념식은 없었고 문재인이 몇 마디 한 게 다였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민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과 소통을 못해 안타깝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이 국고를 무지막지하게 쓰면서 성과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피해만 키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이었죠. 이 중 실현된 것은 연락사무소 설치 딱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북한은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보라한 듯이 폭파했습니다. 폭파 후 정확히 3개월 후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잔인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3년 전 김정은과 함께 서명한 그 약속이 북한이 건물을 폭파시키고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도 찍소리 하지 않고 잠자코 가만히 있는다 였습니까? 이런 약속을 한 게 맞다면 그동안 문재인이 취해온 태도가 아주 쉽게 납득이 가죠. 문재인이 말한 평화의 이정표, 그 이정표는 김정은의 요구를 잘 들어줬을 때만 잠시 잠깐 얻을 수 있는 비굴한 평화가 아닐까요? 검찰이 중국산 김치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슨 물에 잠겨있는 배추와 알몸으로 그 배추를 건져내는 중국인,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은 한국은 속국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것을 문제 삼은 매체에 식약처는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매체의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측으로부터 김치 관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금융, 경제범죄전담부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식약처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다음 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애국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4일 김강립 식약처장과 식약처 공무원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이틀 뒤인 지난 16일 식약처가 소재한 청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식약처가 중국 공무원인 양 중국을 두둔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겠죠. 검찰이 사건을 얼마 만에 또 어느 부서에 배당하는지는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배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단 이틀 만에 배당이 이뤄진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고발인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식약처 관계자와 김강립 처장을 차례로 소환해 허위 공문서 작성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국민을 기만한 김강립 처장 등 식약처 공무원들은 최소 징역 10년 정도는 받아야 할 텐데요. 만약 이들이 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제가 사식으로
중국산 알몸김치를 공수에다가 넉넉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365일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오세훈 시장의 의견 표명일 뿐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오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이사장은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민은 오세훈 시장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서 김어준 방송의 경고장을 날린 게 분해서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내서 고발을 했지만 고발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장 쓰는데도 시간 꽤나 걸릴 텐데 김용민은 대나가나 고발하지 말고 이게 과연 수사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깊이 생각해 본 후 고발을 하든 말든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내가 시장이 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어떤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 정도 발언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면 김어준이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의 90% 정도는 수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 인력이 모자랄 정도겠네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당 절차는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합당을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은 얼마 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의했었죠. 물론 합당이라는 표현에서는 일부 당내 이견으로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 통합은 재보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힘을 합치는 게 맞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내보인 셈입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에서 찬성 의견이 모이면 당장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초에라도 합당 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을 국민의당 쪽으로 돌렸었는데요. 이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최고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뜻을 바탕으로 주호영 대표를 만나 의논하겠다며 연락해서 서로 가능한 시간에 만나 뵙고 의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절차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원칙 있는 합당을 거듭 강조하며 당대당 통합론에 힘을 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 방식에 대해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주 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전당원 설문조사 시행 여부에 대해선 그건 진행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논의가 3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가 오는 30일 선출되는 만큼 새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분명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약 20일 동안 그의 행보를 지켜보면 자연인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죠. 이런 와중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김동연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만난 정치권 인사에게 윤 전 총장의 대안을 고민하는 한편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관심도 은연중 드러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의 대선주자 경쟁을 펼칠 인사로 김 전 부총리를 점 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최근 개각에선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통합할 경우에 대비해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또 다른 축으로 윤 전 총장과 김 전 부총리 그리고 야권의 일부 대선 주자를 한데 묶어 경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김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원 지사는 김 전 위원장이 주말에 제주도에 와서 함께 식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은 민심의 정확한 흐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세력의 중심이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 지사는 김 전 위원장이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을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란 것은 3개월, 6개월 뒤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지만 어떤 내용과 역량 그리고 제대로 국가를 떠받칠 수 있는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거의 백지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김자유입니다. 2018년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성동들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모의했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에 합수단은 검찰과 군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무려 20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이 됐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군비통제 검열단까지 나서 전수조사에다가 전방부대 장성들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그해 11월 7일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이 합세한 선전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에 더 가깝게 됐죠.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던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 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지금 와서 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이는데요. 이 같은 김무성의 말을 빌미로 여권에서 다시 적폐청산 프레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계엄령을 언급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놓고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SNS 등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다짐 등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박주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예상하며 기무사령관에게 계엄 검토를 지시했다는 자체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김 전 대표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회고하는 태도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이럴 수는 없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했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SNS를 통해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은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헛소리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김무성이 더 나쁠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출연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TBS는 진행자와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던 TBS가 다른 출연자의 출연료는 공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출연자가 자신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목소리와 함께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만 비공개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27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덕자 생존 제작비 출연료 변경이라는 제목의 공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 3일 11회차와 10일 12회차 방송문의 출연료 변경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TBS는 그룹가수 멤버 켄타와 상균의 출연료를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2회분 방송에 출연해 각 20만 원씩을 TBS로부터 받았고요. 2019년 9월 20일 TV민생연구소에 출연한 가수 현미 씨의 출연료 지급 계획 관련 문서에 따르면 TBS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가수 현미 씨를 모시고 치매 어머니를 간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며 현미 씨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TBS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출연료 명목으로 지난 2월 나레이션 출연자에게 12일에는 40만 원, 27일에는 50만 원을 지급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변 미디어 감시단장인 유정화 변호사는 만약 현미 씨와 켄타 상균이 출연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TBS가 입장문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위법한 행위이며 TBS는 서울시 사업소 시절부터 위법 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TBS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를 보면 각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출연비 지급은 개별적으로 내부 결제를 받아 집행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 청구서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내부 결제 문서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거듭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지하며 여기에는 한국처럼 소중한 동맹도 포함된다고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했는데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북한 자유주간 행사 기간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에 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대표에 대해 기존 신변보호 경찰관 6명 외에도 집 주변과 사무실 등의 동향 파악을 위해 사법경찰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호 큰샘 대표의 경우엔 신변보호 경찰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언론과 통화에서 요즘 집 주변에 사법경찰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집사람이 외출할 때도 사법경찰이 따라다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경은 최근 강화도와 파주 등에서 민통선으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수소통 등 전단 관련 물품을 싣고 있는지 검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40명 등 총 51명을 적발했고 또 같은 혐의의 외국인 3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51명의 국적은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치기와 비트코인 등 탈세 등 수단도 다양했습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이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외국인을 조사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그 결과 84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55채를 산 61명이 적발됐습니다.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낮춰 신고에 탈세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뒤 아파트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수입도 없이 짧게 체류한 44명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 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 구로구, 서초구 각 5건, 송파구, 마포구 각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관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조에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열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7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상식의 세계님께서 문화예술 비서관까지 필요할까? 문화나 예술이란 건 탄압만 안 하면 알아서 발전할 텐데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소식을 보도하면서 상식의 세계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공무원들이 득실득실한데 굳이 청와대 문화비서관이라는 직책이 필요할까요? 문화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데 문재인이 쇼를 많이 해야 해서 문화를 담당하는 비서관까지 필요한 건지 참 쓸데없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안승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니,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나 날짜를 정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니, 제인아? 너는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으로 배달해 줄 건지도 모르고 물건을 사니? 도대체 얼마나 거짓말을 심하게 하면 이따위로 국민을 희롱하니? 너는 꼭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안승재님께서 멍멍이 같은 정부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문재인이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나요? 문재인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26일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문맥에 맞는 말인가? 앞뒤가 맞는 말인가? 하고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이번엔 계획한 대로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아달라. 이게 대체 어느 나라 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분이신데 만약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하면 판사가 어리둥절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식의 세계님과 안승재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